하나님 나라의 제자 찰스 도나요 지음 이현민 김양숙 김종훈 옮김 한낮의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템부찌기 김선입니다. 네, 오늘은 한낮의 다시 읽기 함께 읽기 23번째 시간입니다. 네. 네, 23번째 시간인데 오늘 날짜는 2020년 10월 29일입니다. 네. 10월에 멋진 날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딱 이틀 남은 그런 시점인데요. 10월에 멋진 날은 이틀 남았지만 2020년 자체는 2달 남았어요. 11월, 12월. 네. 정말 저희 너무나 힘들게 2020년을 보내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너무 잘 보내셨고요. 남은 2달도 또 다 잘 보내실 것 같아요. 힘들지만. 며칠 전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죠? 대한민국 위기에 강한 나라. 저는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실전에 강한 나라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뭐 위기에 강하든 실전에 강하든 힘든 건 힘들었어요. 그렇죠. 아이들도 힘들고 부모님들도 힘들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인들 뭐 말해 뭐 하겠어요. 하지만 지금 잘 살아 있다는 거 자체로도 잘 버티셨다는 거 감사합니다. 저도 잘 버텼어요. 네. 그렇죠. 2020년에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이 있으면서 저희는 더 성숙하고 또 많이 자란 것 같아요. 생각도, 그리고 판단력도 더 성장한 것 같고, 경험치가 늘었다고 하죠. 이런 위기에 이렇게 극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실전엔 이렇게 싸울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할 건 해야 한다는 거. 제가 한낮에 함께 읽기를 해야 하는 것처럼요. 네, 하지만 저는 이게 참 즐겁습니다. 네, 오늘 한낮에 읽기 전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이 있어요. 짜잔! 완전 멋진 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정수연 그림이에요. 정수연 작가님은 저희 템북의 따스함 읽기 유창성 시리즈의 표지와 내지의 사파를 그려주신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또 이분은 제가 이것 때문에 팍상 늙었는데 영어 자신감의 사파를 그려주셨어요. 영어 자신감은 어떤 책이냐면 영어 난독증 아니죠, 국어 난독증이 있던 친구들이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또 난독증이 있겠죠. 그 난독증 친구들의 교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냥 웬만한 교재로 잘 안 되는, 영어가 배우기 힘든 친구들이 또 쓸 수 있는 그런 교재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죠? 난독증? 뭐 영어가 힘들어? 네, 맞아요. 어디서 들은 것 같으실 텐데요. 바로 읽기 자신감, 좋은교사 출판사에서 나온 국어 난독증이 있는 친구들이 쓰는 책이죠. 또 읽기가 힘든 친구들이 쓰는 책인데요. 그 친구들이 이제 국어를 다 읽고 나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동일한 그런 모습들이 또 발견됩니다. 그때 필요한 교재가 바로 저희 템북의 영어 자신감입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다시 책 소개를 가는데, 여튼 그 읽기 자신감과 영어 자신감의 사파를 그려주신 정수연 선생님께서 내신 첫 번째 그림책입니다. 짜잔! 네. 제가 이렇게 홍보할 만하죠? 저랑 인연이 깊은 그런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완전 멋진 나는요, 한 친구가, 어린아이가 성장해가는 성장기예요. 나에 대한 생각을 다시 정립해가는 거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를 돌아보는 그런 동화책이라서요. 꼭 어린이뿐만 아니라 저 같은 사람 다시 읽어볼 만해요. 네. 정체성을 다시 찾고 싶으신 분. 저는 이 책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이 책은 표지와 내지를 연결하는 요 면지도 다 볼 것이 있어요. 정말 세심하게 꼼꼼히 스토리를 다 넣으셨고요. 뒷표지 마지막까지도 뭔가 의미 있는 컷들이 있어서 참 볼맛 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한올림 출판사의 완전 멋진 나, 정수연 작가님의 첫 번째 그림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다시 한낮의 읽기로 돌아가야죠.
네, 정말 오랜만에 하나씩 폈는데요. 오늘 읽을 부분은 8장 포스트 모던 패러다임. 너무 재밌겠어요. 그쵸?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85페이지입니다. 8장 포스트 모던 패러다임. 우리는 포스트 모던 세계에 살고 있다. 문화는 다원적이며 이러한 사실은 변치 않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점차 증가하는 다원성의 불편함을 느끼면서 문화를 적으로 삼으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선포하려는 노력들은 좌절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의 두려움과 완고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마이클 리겔 교회의 죽음 중에서 7장에서는 이 세상을 이해하려면 근대주의와 그것이 우리의 삶과 문화에 미친 영향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근대주의와 관련된 모든 것이 무가치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 있는 기독교적 관점으로 근대주의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근대주의가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주변의 환경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에 대하여 온전하게 반응하며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일관된 삶을 견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우리가 증언하는 대상인 청중들을 고려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여야 한다. 이 장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너무 기술적이지 않으면서도 정확하게 설명해보자. 포스트 모더니즘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공통 요소가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피상적으로 설명하여 포스트 모던 패러다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나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부터 배워야 할 가치 있는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서 바울이 말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적절한 표현이다. 그는 몇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돌리기 위해서 포스트 모던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장의 첫머리에 나온 리겔의 말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려고 할 때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사실을 알려준다. 첫째, 우리는 포스트 모던 세계에 살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실제를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근대주의 패러다임은 사라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대체되었다. 둘째, 리겔은 우리가 다원주의적 문화에서 살고 있으며 이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꽤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다원주의는 포스트 모더니즘만의 결과는 아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인해 다원주의는 새로운 깊이가 더해졌다. 우리는 실로 엄청나게 다양한 선택지들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문화를 우리의 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리겔의 충고는 옳다. 왜냐하면 문화는 우리 세대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평가하지 않으며 주님께서 주신 문화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문화는 우리를 속이는 적이 될 수도 있다. 1장에서 우리는 포괄적인 철학, 예컨대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이런 철학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에 따라 사도행전 17장 26절 우리는 특정한 시대와 장소에서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와 경험을 가진 특정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 앞서 제시한 계단 도식은 사상과 문화적 제도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지 보여준다. 가장 높은 계단에는 특정 시대의 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는 지배적인 철학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철학은 우리의 삶과 실제를 바라보는 렌즈가 된다. 보다 비판적인 사상가들이라면 이 지점에서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철학이 계단을 따라 내려오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상태로 남아있지 않는다. 그것은 삶의 모든 영역, 즉 음악, 미술, 교육, 일반 문화, 심지어 우리의 신학, 교회, 가정,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우리 개인의 삶을 포함하여 철학이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도표 8.2는 2장에서 이미 소개했던 지성의 역사를 세 개의 시기, 즉 전근대, 근대, 포스트 모던으로 구분하는 시간적 흐름을 보여준다. 각 시기는 삶의 실제를 설명하는 상이한 패러다임을 보여준다. 시기의 구분은 다소 임의적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어나는 철학적 변화는 이전의 모델에 비해 더 나은 설명과 이해를 제공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전근대의 패러다임은 이성보다 초자연적 계시와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시대에는 최상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필요했고 또 그런 믿음이 일반적이었다. 진리는 이 세상의 시간과 장소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근대의 패러다임은 이성과 논리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은 덜 중요한 위치로 옮겨 놓으면서 전근대의 약점에 대응하려고 했다. 진리는 자연의 질서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모던 모델은 과학과 이성, 논리를 강조하면서 생긴 공허함에 대한 반응에서 비롯되었다. 절대적 진리는 무의미한 개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정의할 수 없으며 기껏해야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포스트 모던주의자에 따르면 삶과 실제를 설명해주는 거대 이야기 혹은 메타 내러티브는 존재하지 않는다. 메타 내러티브란 간단히 말해 다른 모든 이야기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최종적인 준거가 되는 이야기 혹은 모든 다른 내러티브들이 모두 조화롭게 서로 맞아 들어가게 하는 이야기이다.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많은 설명들이 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설명을 발견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리가 된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실용적인 방식으로 잘 작동하는 것을 진리로 규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다룰 4명의 포스트 모던주의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리처드 로티가 진리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이 말하는 진리란 실제로는 여러 개의 진리들 혹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작은 진리들을 의미한다. 하나의 핵심적인 진리나 거대한 진리는 없다. 전근대주의나 근대주의와는 달리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하나의 중심된 기준점의 존재를 부인한다. 실질적으로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은 우연의 결과로 생겨난 것들을 신뢰한다. 예술가, 음악가, 문학가, 철학자는 우연이나 무작위적인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고정된 기준점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기를 표현하는 모토는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 또는 나에게 최상의 경험을 가져다 주는 것이면 그게 무엇이든 진짜다 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경험이나 느낌에 근거한 철학이다. 밀라드 에릭슨의 저서 포스트 모던 세계를 읽는 중에 나는 아름다움이란 그것을 보는 사람의 눈에 있다는 말을 떠올리게 되었다. 이는 사람이든 풍경이든 간에 아름다움의 대상에 흔들리지 말고 각자 자신의 철학적 패러다임을 미에 대한 사상 혹은 개념에 적용하자는 뜻이다. 누군가 아름다움이란 그것을 보는 사람의 눈에 있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전근대주의자는 아름다움에 대한 근원적인 본질, 보편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 미에 대한 합법적인 범주가 외부에 존재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전근대 모델에 근거하면 비록 아름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겠지만 아름다움의 범주가 있다는 것에는 일반적인 동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근대주의자들은 아름다움에 대한 보편적인 관념이 있으며 이것을 발견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으며 증명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아름다움은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검증 가능한 아름다움에 대한 객관적 개념이 존재한다. 무엇이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의견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을 판단하는 몇 가지 기준이나 증거들은 도출될 수 있다.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은 아름다움이란 주관적인 개념이라고 믿는다. 아름다움의 보편적 범주는 존재하지 않으며 아름다움은 개인이나 사회의 집단이 구성하는 것이다. 아름다움은 누군가가 아름답다고 여기고 싶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개인적인 표현일 뿐이다. 그러므로 포스트 모더니즘에 따르면 아름다움이란 느낌이나 정서, 경험에 따라 혹은 적어도
지극히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은 아름다움이란 그것을 보는 사람의 눈에 있다는 말을 좋아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이란 너무나 주관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사랑, 선과 악, 옳고 그름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포스트 모던 세계에서 이런 개념들은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들을 의미한다. 우리가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 않을 때마다 누구의 정의가 옳은지 말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 4명의 핵심적인 포스트 모던주의자들. 포스트 모더니즘과 관련된 4명의 인물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장 프랑스와 리오타르, 미셸 푸코, 자크 데리다, 리처드 로티를 살펴보겠다. 장 프랑스와 리오타르. 포스트 모던이라는 용어를 맨 처음 사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토머스 오드는 근대성 이후에서 1971년 이하 팟산이 문학 분야에서 이 용어를 제일 먼저 사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리오타르는 1924년 프랑스에서 태어나 1998년에 생을 마감하였다. 그는 파리 대학의 철학과 교수였다. 그는 어바인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도 가르쳤다. 그는 전근대주의와 근대주의에 나오는 메타 내러티브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게 되었으며 따라서 근대주의 철학은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리오타르는 근대주의의 토대주의를 철저하게 부수어 제거하려고 했다. 메타 내러티브에 대한 불시인이라는 구절은 그의 포스트 모던 관점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실제로 이 말은 근대주의의 관에 못을 박는 정당화시키고 통합시키는 힘으로써의 메타 내러티브의 붕괴를 의미한다. 미셸 푸코는 포스트 모던 철학과 관련된 또 다른 인물이다. 그 역시 프랑스 출신으로 1926년에 태어났다. 그가 강조한 것은 권력과 지식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푸코도 실제를 설명하는 메타 내러티브나 큰 이야기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권력의 의지, 그리고 그 권력 의지와 진리의 관계가 가진 시사점을 발전시켰던 사람으로 알려져 왔다. 푸코는 각 사회마다 진리에 대한 고유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역사는 의미가 아니라 권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말하는 역사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푸코에 대한 저서에서 폴 스트라더는 다음과 같이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한 적이 있다. 자기 자신을 즐긴다는 것은 생각만큼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나는 과다 복용 혹은 어떤 종류의 쾌락을 즐기는 것을 인해 죽기를 희망한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전적으로 완전한 쾌락을 즐기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나에게 있어 그것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 흥미롭게도 푸코는 1984년 에이즈로 죽었다. 그에게는 우리가 실제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초월한 절대적 원리 혹은 메타 내러티브는 없다. 모든 것은 개인과 그를 둘러싼 상황에 따라 상대적이다. 지식은 오직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모든 담론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할 권력을 얻거나 행사하기 위한 시도이다. 자크 데리다는 1930년 알제리 엘비아르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후기 구조주의 혹은 해체라 불리는 것에 주목하면서 명성을 얻었다. 해체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은 역설적인 측면이 있다. 무언가에 대해 고정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은 해체를 통해 주장하고자 했던 데리다의 신념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해체란 탈중심화이다. 이는 정의나 설명을 위한 중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미를 보장해주는 고정된 지점은 없다. 이것은 반로고스 중심적 개념이다. 단어를 의미가 있는 중심으로 정의 내리는 것은 해체의 이념에 반한다. 해체는 언어와 언어의 사용은 고정된 정합적 텍스트를 가지지 않는다는 이론에 기초한 문학적 분석이기 때문이다. 무엇인가 고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화적 용어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데리다는 서구 사상은 중심, 고정점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프랑스와 미국에서 명성을 얻었다. 중심은 해체되고 제거되어야 한다. 탈중심화의 효과는 어떤 진술이 원래 그러하다고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이야기하거나 다르게 이야기하도록 만든다.
단어에 고정된 의미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모두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리처드 로티는 1931년 뉴욕에서 태어난 미국의 철학자이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비교문학을 가르쳤던 로티는 다른 진리들이 설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모종의 토대적 진리가 존재한다는 근대주의의 기본 가정을 일축함으로써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류로 자리매김하였다. 그가 실용주의 철학의 아버지인 찰스 퍼스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그를 신실용주의자로 부르기도 한다. 로티는 모든 사람에게 진실인 보편적인 것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상대론자이기도 하다. 로티에 따르면 진리란 결코 정의될 수 없으므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 그는 객관성, 상대주의, 진리와 같은 저작이나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작은 진리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가능성들을 평가하는 거대 진리는 없다고 주장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진리를 정의할 수 있도록 자유로워야 한다. 로티의 주장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한 인터뷰에는 다음과 같은 통찰력 있는 문장이 있다. 나는 당신이 진리를 당신의 동료들이 그것 때문에 당신을 따로 떨어져 있게 하는 것으로 혹은 실제의 고유한 본질에 대응하는 것으로 혹은 그 밖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정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진리는 선이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원초적 수로로서 그 자체로 정의될 수 없는 선언적 개념이다. 그 인터뷰에서 노트르담 대학의 기독교 철학자 알빈 플랜팅가는 내가 로티의 저작에서 가장 강하게 충격받은 부분은 그가 데카르트적 확실성에 대한 추구와 전통적 토대주의의 실패에서 출발하여 진리와 같은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점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다. 네, 오늘은 포스트 모더니즘 8장에 포스트 모던 패러다임에서 포스트 모던주의자들 4명을 살펴보는 것까지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포스트 모더니즘 패러다임의 핵심 용어들에 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98페이지까지 읽었네요. 메타 내러티브, 거대 서사. 전 너무 좋아하는데요. 네. 우리 교사 함께 할수록 빛나는 김종훈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끝까지 가봐야 한다고요. 삶은 끝까지 가봐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메타 내러티브는 너와 나의 이야기가 그리고 대대로 흐르는 역사의 흐름 안에 나중에 큰 그림으로 작은 퍼즐 한 조각이 끼워 맞춰준다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셨었죠. 다음 뒷부분 읽어드릴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